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서 이견을 좁혀나가면서 막판 신경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함께 대통령실의 민주당 의원 고발건을 놓고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미국이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할 거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ICBM 발사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나온 소녀를 둘째 김주애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의 의도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 9명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특수부는 이 가운데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용산구청 부구청장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팀이 내일 우루과이와 교별에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경찰은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열리는 거리 응원 현장에 기동대는 물론 특공대까지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위중증 환자가 477명을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확산세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일 거란 우려 속에 정부는 백신 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을 요구하면서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정부는 물류 차질에 대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 때문에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여드름 연고가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 업체들이 화장품 제조업체와 달리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허점을 악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먼저 이태원 참사 수사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9명을 추가로 입건한 가운데 오늘은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 등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참사 이후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사 대상자, 피의자 대폭 늘었습니다. 오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특수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9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피의자 가운데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용산서방서 현장 지휘팀장을 비롯해 5명입니다. 용산구 부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3명과 이태원 역장도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특수부는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이 현장 책임자로서 구호 조치를 미흡하게 해 생존을 위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역장의 경우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부는 오늘 피의자 가운데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과 용산구 부구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소방노조 관계자 고발인 조사와 행안부 직원 참고인 조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누구를 불러서 조사합니까? 네, 특수부는 피의자로 전환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을 내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부장은 헬로윈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특수부는 박 전 부장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보고서 삭제에 가담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등 기존 피의자들도 이번 주 안에 2차 소환할 예정입니다. 특수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서 충돌했던 여야가 이견을 크게 좁혀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부터 보자던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 의총을 열고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당론을 모은 건데요. 여야는 현재 국정조사 기관과 조사 범위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던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동참하자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의총이 끝난 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야당 의도는 배격해야 한다는 의원들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요구에 무조건 순순히 응할 수 없다면서 국정조사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국조특위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끌려가듯이 국정조사를 하지는 말아라는 그런 당부들이 많았습니다. 의견 접근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정조사의 원칙에 맞지 않는 요구라든지 과도한 요구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죠. 의총에서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이제부터 구체적인 국정조사 기간과 조사 범위 등을 두고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을 대상에 포함할지 등 쟁점 사안을 두고서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후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지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 뜻을 거역하지 말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근조 글씨조차 보이지 않도록 숨기라고 하는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으로 미뤄뒀습니다. 이제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정조사 특위회의를 열고 국조계획서 최종안을 채택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여야 간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내고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의 진행은 미루고 있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전격적인 국정조사엔 여당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조사 범위를 조정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만큼은 반드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마지노선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이견이 꽤 좁혀진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여야 국정조사 합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 회동 추가로 예정된 거 있으세요? 어떠세요? 회동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의견이 좁혀져 있어서 이 의총 끝나면 될 거예요 아마. 양당 협상을 맡은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국조 범위 등을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양측이 극적 합의에 오늘 이를 수 있다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경찰의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배치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도심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지자체와 민간 단위에서도 기동대 배치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규명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당일 현장에 왜 경찰 기동대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느냐였습니다. 차량 통제와 흐름을 전담하는 교통기동대 인력 20명 외에 인파를 관리하는 경비기동대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동대를 왜 사전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경찰 배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어떤 집회나 모임에 있어서 시정할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하셨는데요.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의 기동대 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참사 이후 민간 단위나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기동대를 보내달라는 요구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서울 주요 대학의 논술, 면접 시험 현장에 이례적으로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도심 마라톤과 자전거 대행진까지 지난 주말에만 2개 기동대 중대 인력 120여 명이 도심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심지어 지역 단위 체육단 임원 선거 현장에 기동대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쇄도하는 기동대 배치 요청이 도심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주말과 대부분 겹치다 보니 현장의 한숨도 쌓이고 있습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있는 건 물론 사전에 받아둔 휴무를 연말까지 미뤄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경찰 안에서는 원래 기피부서 1순위로 꼽히던 기동단 업무가 더 불어나면서 앞으로 인력 부족 사태가 더 생기는 건 아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수요일 기준 10주 만에 최다, 또 위중증 환자는 2달 만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의 이가계량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유행 확산세를 보면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먼저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환자는 7만 324명으로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10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또 늘어서 477명, 사망자는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40에서 60명을 오가면서 숨은 감염자 규모가 클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 재유행 때 사망자가 이 정도 규모였을 때 확진자는 10만 명을 훌쩍 넘었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가볍거나 의심 증세가 있어도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2달여 만에 최다인데 방역당국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또 내놨다고요? 네, 방역당국은 특히 고령층의 피해가 커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 상황에서 60세 이상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 사이 발생한 위중증 환자의 91%, 사망자의 94%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계량 백신 접종이 겨울철 재유행 극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당일 백신 접종을 허용한 데 이어서 추가 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기존 백신을 이용한 3, 4차 접종은 단계적으로 중단해 이가 백신 접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8세 이상 성인 대상인 계량 백신 추가 접종을 12세에서 17세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이가 백신 이상 반응 신고율은 기존 백신의 10분의 1 수준이고 증상도 두통과 근육통이 대부분이라며 불안감 해소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계량 백신 추가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겨울철 재유행에서 어르신들과 면역 저하자 등의 건강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고령층은 다른 연령층보다 치명률이 높아 중증화와 사망률을 예방하려면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접종할 백신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이가 백신을 권장했습니다. 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등 먹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조기에 처방받아 복용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대적인 접종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미 백악관은 연말까지 6주 동안 미국인들에게 코로나 계량 백신을 접종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미디어를 통해 접종 인식을 높이고 예방접종을 용이하게 만들어 감염 취약계층인 노인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연대가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만 5천 명은 올해로 시행이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적으로 물류 운송을 거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물류 차질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파업 기간 비상수송 차량 지원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화물연대 측의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도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앞두고 내일부터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정원 감축에 항의하는 준법 투쟁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필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 감축에 반대하며 필수 인력 증원을 요구했고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축소 등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정식에는 조합원 3,900여 명 가운데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유지 업무 인력을 제외한 병동과 업무, 진단검사 부서 등에서 1,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시 보라매 병원은 필수 유지 업무 준수 속에 금요일까지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 때문에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여드름 연고가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의 통관과 판매 과정에서의 허점을 악용한 건데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가 해당 제품 판매 차단에 나섰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부 관리 제품으로 유명한 A사의 여드름 치료 연고입니다. 판매업체에선 해당 제품이 피부 건조함 없이 염증을 진정시켜준다고 광고합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이 최대 강도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 성분은 여드름 연고에서 세안제까지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와 연계된 해외 직구업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불법입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쉽게 말해 살균제, 표백제 역할을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해놨습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흔하게는 이제 피부염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고 각질이 막 생기고 간지럽고 따갑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벤조일 퍼옥사이드 관련 제품은 의약품으로만 취급하도록 돼 있지만 해외 직구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의약품 인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 제품이 어떻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을까?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를 인증해 판매하는 제품 하나하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대행 허가만 받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해외 직구업체는 이런 까다로운 감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관세청을 통해서 이게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식약처가 좀 주도적으로 관세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통과되지 않도록 불법 유통제품을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구제도 어렵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뒤늦게 해당 제품 판매에 대해 일일이 차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출소한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의 사례를 계기로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방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성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여성 1인 가구에 방범 장치를 보급하고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후 거주하는 곳입니다. 박 씨 거주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화성시는 우선 여성 1인 가구에 방범 장비인 안심 패키지 지급에 나섰습니다. 안심 패키지는 범죄에 대처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장비 세트. 우선 출입문에 센서를 달면 문이 열릴 때 벨이 울립니다. 창문 잠금 장치를 부착하면 창문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사용하는 호신용 스틱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선생님께서 핸드폰에 지정해 놓은 지인에게 도와주세요라는 문자가 가게 돼 있고요. 선생님의 위치가 같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뒷면에 붙인 장치를 누르기만 하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최대 5명의 보호자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고 블루투스 연결이나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나 경찰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제센터와도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그런 지자체에서 빠르게 범죄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안심 패키지를 올해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체 가구로 확대합니다. 여성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안심 거리를 확대하고 주거 방범 서비스 등을 지원해서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경기도도 내년부터 도내 1만여 여성 1인 가구에 안심 패키지를 보급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데 반발한 지역 주민들이 박 씨의 퇴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화성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오늘 경기 화성시 봉담읍 박병화 거주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박 씨의 거주로 평화롭던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박 씨 거주지 주변에 대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모여 있다며 법무부는 사전 협의나 안내도 없이 대학생 밀집 지역에 박병화를 거주하게 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화 자금을 빼돌려서 해외에 있는 호화 주택을 매입하고 상습적으로 원정 도박을 벌여온 탈세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투자 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뒤에 신고 없이 수십억 원대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고 법인카드로 4년 동안 64번에 걸쳐서 원정 도박을 하는 등 외화 자금을 탈세한 혐의가 있는 5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탈세 거래를 정상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내국 법인의 자금과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할 소득을 해외 현지에서 빼돌리면서 외화 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은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한미 훈련은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어 연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미국 유엔 대표부 대변인이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한미는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오래된 방어적인 군사연습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데니스 와이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전통적 방어적 군사훈련인 한미훈련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공격적 도발 행위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가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서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 백악관은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중국의 역할을 외면한 걸로 보인다면서 미중 관계는 아직 해빙기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난 뒤 열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브리핑. 중국과 러시아의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로 안보리가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백악관은 중국이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역할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not put the kind of pressure that we believe they can put on Pyongyang to stop their provocative actions.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해리스 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등 고위급 소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중 관계가 해빙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 don't think they characterize it as tension stalling. There are still things we do not agree with the Chinese about, and we are not going to be bashful about stating what they are. 캄보디아에서 만난 미중 국방장관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까지 이어졌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에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인 위험한 행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웨이 부장은 중미 관계가 악화된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타이완 문제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웨이 부장表示台湾问题是中国核心利益中的核心是中美关系第一条不可逾越的红线 중국은 다만 두 국방장관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전략적 소통을 했다며 양군 관계를 안정적인 발전 단계로 되돌린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고위급 못지않게 실무급 소통이 중요하다며 내년 초로 예정된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미중 간 실무급 소통 채널의 복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적대적인 이 담화를 발표한 뒤에 바로 도발을 이어갔죠. 미국이 치명적인 위기에 처할 것이다.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어제 나오면서 추가 도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ICBM 발사 성공과 함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물출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최근 북한의 도발 특징,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여정 부부장 담화 또 나왔습니다. 상당히 거친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주목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일단 이제 기존에 자신들이 계속 미국 측을 향해서 언급해왔던 내용들이 지금 연장선상에 일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이중 기준이죠. 다른 나라들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또 전략 무기, 전술 무기를 실험을 하는데. 네.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 예.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올 초부터 김정은 위원장도 공식 행사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고, 지금 김여정 부부장도 계속 얘기하는 거고, 네. 또 그 전날이죠. 11월 20일 최선희 외무상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제 아주 선명하게 내세우는 핵심 주장은 합법적인 자위권은 보장해달라. 그 맥락에서 이제 이중 기준을 우리한테 적용하지 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비를 거는 나라는 그 누구든 우리는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 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게 중국도 겨냥한 메시지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위적인 합법적인 무력 행사와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시비 걸지 마라. 그건 우방국이 중국도 마찬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예. 초강경 대응을 언급했는데 이 초강경 대응이라고 하면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모든 가능성을 저도 열어놓고 일단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핵실험이라는 게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네, 네. 그러면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뭘 할 것이냐? 그럼 다음 스텝은 또 뭘까? 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난 10월 28일에 유엔 총회에 제1위원회라는 게 열렸는데, 그때 주제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였어요. 네. 그때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추가 핵실험 하지 마라. 그런 결의안을 통과한 데 대해서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미묘하게 좀 다른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ICBM 발사까지는 좀 묵인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근데 추가적인 핵실험은 명백하게 반대하는 그런 유엔 총회 결의안에 동의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조금 의미 있게 우리가 바라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추가 핵실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당분간은 숨고르기를 좀 할 거다. 예.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이죠. 11월 19일에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성공했다고 대대적인 또 자축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불과 며칠이 안 지났는데 또 이런 대규모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 도발을 한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예. 핵실험 카드는 계속 쥐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봐서 또 전격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북한은 이미 5년 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때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완성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계속해서 추가 핵실험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대목도 굉장히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11월 29일이죠. 예. 우리가 이제 국가 핵무력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2018년 신년사에서 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의 두려움을 이제 가질 필요가 없다. 미국은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을 했지만 오히려 안보 불안감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안보 딜레마가 지금 북한에게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방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쟁을 막고 더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무력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데 예. 갈수록 안보 불안감은 더 높아진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핵무기를 뭐 더 많이 만들어내도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한 또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한미일이 이 확장 억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계속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거고, 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 안 하겠다, 어떤 식으로도 포기하게 만들겠다, 이 정책이 유지되는 한 북한은 계속 안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요. 최근에 이제 전술핵 부대도 직접 가서 지도하고 ICBM 부대의 이야기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ICBM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가족들, 이설주 여사라든지 또 딸도 데리고 나갔다는 게 이제 국정원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왜 가족들과 함께 그 발사 현장에 갔다고 보세요? 저도 상당히 저도 좀 이렇게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둘째 딸이 2013년에 출생했다면 지금 이제 9살이잖아요, 그죠? 예. 9살인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노동신문 보도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노동신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화성 17형 성공 장면을 보고 북한 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ICBM 개발과 이 성공이 결국 후세대들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게, 이제 전쟁을 모르고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걸 우리가 보장해주고 있다. 뭐 그걸 과시하는 측면이죠, 그죠? 네. 이제 그걸 통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서 둘째 딸을 이제 선택해서 데리고 나왔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데리고 나왔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첫째가 아들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딸을 데리고 나오는 게 이 후세대들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어떤 수단으로 해서 ICBM을 좀 홍보하는데 좀 더 극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판단을 저는 했을 법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도 뭐 이 부분은 추정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백주혈통 세습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이번에 딸을 공개했는데 과거에요. 김정일 위원장이라든지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후계 구도가 확정됐을 때 보통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죠? 뭐 우리가 이제 가까이 우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사례를 봐야 되는데, 2009년에 이제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그 뇌졸중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잠시 회복을 했었어요. 했죠. 근데 이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랬죠.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인 아마 이제 후계자를 지정하고 수업도 하고 그래서 이제 2010년 9월달에 제3차 당 대표자 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처음 이 김정은이 나옵니다. 그랬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이제 인민들도 직접 볼 수 있도록 이제 직접 이제 보여줍니다. 그때 화면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이가 24살입니다. 24살 때. 예, 24살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북한 연구를 하다 보면 2009년, 2008년에도 현지 지도에 동행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한 시기하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아들 김정은을 데리고 다닌 시기는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후계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김여정 그 여동생 김여정이 나왔을 때 다들 또 뭐 김여정이 후계자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관측도 있었어요. 그 지금 이제 또 딸이 나오니까 이제 딸한테 후계자를 세습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에서 후계자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뭔가 이제 북한식 표현을 하면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 상당한 공적이 있어야 그렇군요. 그 공적을 또 주민들이 인정해줘야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사상 이론적인 예지 능력, 뭐 얘가 이제 딸이든 아들이든 여동생이든 정말 뭔가 비호감한 구석이 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또 카리스마 같은 게 비슷한 게 있다. 예. 이제 그런 거 판단했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후계자로 선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이렇게 막 나온다고 해서 TV에 등장한다고 해서 뭐 후계자 수업 들어갔느냐. 물론 그 과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의외로 그런 비호감한 능력과 뭐 성과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더 빨리 또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모습을 공식 석상에 드러냈을 때 24살 때 그 이후로 뭐 무언가 공적이라든지 성과를 냈던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2010년부터 공식적 활동을 많이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2011년에 갑자기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할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을 못 했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후계자 수업을 받은 거고,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중요한 또 보직을 다 맡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이제 보여줬는데 불충분했죠. 많이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 공식 선거하면서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성과를 냈어요. 네. 그 성과의 핵심이 이제 결국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뭐 건설 부분이라든지, 예. 그죠? 뭐 그러니까 이제 위락시설 같은 것도 많이 짓고 아파트 살림집 이런 것도 많이 짓고 그런 것도 건설하고 뭐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 또 흉내도 많이 내고 예.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정립을 하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은 공식 선거된 이후에 그 실적과 성과를 많이 냈죠. 그러면서 이제 10년째 되는 지난해에 그 성과를 대대적으로 이제 선전 홍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수령의 반열에도 올려 세우고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은 명실상부한 우리의 지도자다. 그만한 능력과 어떤 성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또 지난해 연말에 또 선전을 했던 거죠.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물출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최근 북한 동향, 도발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축산물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라며 질병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공급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수경 닭 판매대입니다. 한 푼이라도 저렴한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가격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하고 비해서 닭고기가 좀 오른 것 같아서 이것저것 좀 가격을 좀 보고 있었어요. 닭고기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먹기 때문에 가격이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되죠. 닭고기뿐 아니라 달걀 한 판 가격도 껑충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5%에서 10% 정도? 네, 그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르면은 장바구니 물가에는 내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영향이 크죠. 실제로 달걀 10개 한 판 가격은 1,670원으로 지난달보다 6%가량 올랐고 생닭 가격도 13%나 뛰었습니다. 지난달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한 달 만에 감염 농장이 18개로 늘었고 산란개와 육개 50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값이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최근 고병원성 AI 확산을 우려하는 불안 심리 등으로 인해서 산란개 농가에서 희망 수치가를 올리고 유통업체의 재고 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란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산란개 사육 마리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달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유통업체의 달걀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고 상황에 따라 산란개 병아리와 종란을 수입해 농가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AI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치솟자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유값 인상과 관련해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적인 추세라며 빵과 커피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연쇄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직구 사기 의심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11월에서 12월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3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의류와 신발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불만 유형별로 구매 취소나 환불 거부가 26%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이나 수수료 관련 불만과 미배송이 그 뒤를 차지했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락에도 공시지가가 이를 반영 못해서 세금 불만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보유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서 20년 11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목표 현실화율은 시세의 90%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은 부동산의 유형과 가격 수준별로 5년 내지 15년에 걸쳐서 목표 현실화율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현실화 계획은 많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의 급등과 또 이와 맞물린 가파른 현실화율 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국민의 보유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지난 정부 동안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의 8%인 130만 명을 넘게 되어서 원래 종부세 도입 취지 당시와 전혀 거리가 먼 일반 국민세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을 하다 보니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기존의 과도한 현실화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산정된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에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국민 부담 수준을 2000년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과 인수위원회 당시에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공약 취지와 최근의 집값 하락 및 어려운 민생 경제 여건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특별히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입니다. 23년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3년도의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당초 도달 목표 72.7%에서 69.0%,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 토지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집니다. 나아가 24년도 이후에 적용될 현실화 계획은 현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앞으로의 경제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관찰한 후에 23년도 하반기쯤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년도분 보유부담 완화 방안입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40%로 인하하였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내년에는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종부세의 경우에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 그리고 종부세 세제 개편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의 보유 부담은 대통령 공약에서 약속하였던 것과 같이 20년도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네, 카타르 월드컵 우리 예선 첫 경기 내일 밤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 컨디션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축구대표팀 김진수 선수, 부동의 왼쪽 수비수인데요. 지난 두 번의 월드컵 모두 부상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월드컵 직전에 허벅지 부상을 입었는데요. 카타르 현지에서 지금 완전히 컨디션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허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축구대표팀 부동의 왼쪽 수비수 김진수가 가벼운 몸놀림으로 동료들과 호흡을 맞춥니다. 카타르에 도착한 직후 허벅지 부상으로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지만 꾸준한 재활 끝에 어느덧 완전히 컨디션을 회복했습니다.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잘 휴식을 하고 지금은 치료를 잘 마무리를 해서 몸 상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수에게 월드컵이라는 단어는 항상 꿈꿔왔지만 이루지 못한 가슴속 응어리였습니다. 8년 전에는 발목, 4년 전에는 무릎을 다쳐 두 번의 월드컵을 모두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기억이 되고요.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도 FA컵 도중 허벅지 부상을 당하는 아찔한 장면이 있었지만 벤투 감독의 믿음 속에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월드컵 본선 무대가 펼쳐질 경기장을 답사할 때는 지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곳을 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겪었던 아픔들, 그리고 가족들이 했을 고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김진수는 벤투 감독이 대표팀을 이끈 지난 4년 수비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력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두 번의 좌절을 딛고 30살 나이에 꿈의 무대에 서게 된 김진수.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경찰은 내일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 현장에 기동대와 특공대를 투입해 인파 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8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경찰 특공대도 투입해서 폭발물 검색 등 테러에도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뒤에 높아진 인파 밀집 우려를 감안해 행사장 구역별로 출입구를 다르게 배치하고 뒤풀이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주변 유흥가에도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광화문 광장 15,000명, 수원 월드컵 경기장 2만 명 등 전국에서 4만 명이 거리 응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이나 한 듯 환호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 팬들. 이번 월드컵의 강력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고 승리를 했으니 기뻐할 만하죠.
어제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일어난 기적은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잡은 최초의 나라로 또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멀티골 기록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사우디 선수들이 이룬 기적에 미스터 에브리싱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도 이렇게 환호했는데요. 경기 직후에 가족들과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공유하면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사우디의 승리는 공휴일 지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사우디 정부가 아르헨티나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23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아르헨티나와 경기에 승리해서 공휴일을 지정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첫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를 꺾은 카메룬인데요. 당시 카메룬은 월드컵 8강까지 오르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기적, 이변으로 불리는 승리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있었습니다. 태극 전사들은 4년 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당시 우승 후보였던 독일을 만났는데요. 당시 김영권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연속골로 대한민국이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세네갈 기적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당시 세네갈은 월드컵 본선에 처음 진출했는데요. 이런 세네갈이 직전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프랑스를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하며 기적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프랑스는 당시 조별리그 1무 2패로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였고요. 16강 진출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공은 둥글다는 말에 실감케 하는 기적과 이변, 과연 또 볼 수 있을까요? 사우디의 승리 소식에 우리 선수들 같은 아시아 팀으로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는데요. 내일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를 앞둔 우리 태극 전사들,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사우디가 이긴 거에 있어 저희한테도 희망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경기장에 나가서 이기는 것만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경기를 임하는 자세나 경기를 뛰면서 정말 선수들이 간절함이랑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사우디가 이긴 게 좀 저희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밤 10시죠. 우루과이전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비가 그치고 내륙은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나시 캐스터. 네, 홍나실입니다. 네, 낮 동안 선선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맑은 하늘 아래에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고요. 또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서 막바지 늦가을을 즐기기 좋은 날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2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선선합니다. 연일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쌀쌀합니다.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경기 남부는 종일, 충남은 오전과 밤한때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 대전 4도, 광주, 대구는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15도, 대전 16도, 광주와 부산 18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밤 한때 중서부 지방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12월의 첫날인 목요일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강원 산간과 내륙 곳곳으로 오늘 내린 비가 얼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서 연일 충돌하던 여야가 입장차를 크게 좁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국조에서 활동할 특별위원 명단부터 제출하는 성의를 보이면 예산안을 또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극적 합의로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물론 조사 대상과 범위 기간 등을 놓고서 다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여당은 정쟁에 끌려가는 국정조사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듣고 더 정치 풀어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서 무슨 끌려가듯이 국정조사를 하지는 말아라는 그런 당부들이 많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는 과감하게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에 끌려가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한다. 일종의 그런 협상 지침이랄까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근조 글씨조차 보이지 않도록 숨기라고 하는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으로 미뤄뒀습니다. 이제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그동안 계속 충돌했었는데 이제 줄다리기 그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어서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 이렇게 당론을 모았는데 실행 조건을 두고는 팽팽한 수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도 필요하다라고 어제 처음으로 언급을 했죠. 전국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정조사 여야 합의 진전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오늘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총에서 네. 국정조사 관련해서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의견이 모아졌다고요? 아까 이제 나온 것처럼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협의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서 그렇죠. 실시 여부를 네. 논의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네. 입장이 좀 바뀐 건 네. 배경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지난 월요일에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을 만났죠. 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어떤 그런 유족들 측에서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좋겠다. 예. 국정조사가 필요성. 사실 이제 그러한 그 유족분들의 말씀을 저희가 그게 있었군요. 무겁게 받아줄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좀 사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산안인데요. 이제 예산안이 저희가 2당이기 때문에 이 과반을 좀 넘고 과반이 되고 있는 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그렇죠. 또 예산안 예. 처리를 12일 까지 일단 관망하기 굉장히 처리를 하게 어렵습니다. 돼 있긴 한데, 그래서 예. 이러한 그 예산안 그 정부에서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좀 예산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안 심사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한계 이렇게 그 두 가지의 좀 터닝 포인트가 그렇군요. 있었고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제 열린 좀 의원총회에서는 뭐 그렇다고 하면 네. 예산안 통과를 한 다음에 뭐 국정조사 협의는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러한 네. 뭐 의원들의 전반적인 그런 또 의견이 모아졌죠. 의견이 모아졌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또 국정조사 계획은 또 원내 지도부에 이름하는 네. 이러한 내용으로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족의 뜻, 두 번째는 또 예산 처리의 절박함, 두 가지 이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국정조사 계획서 반드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 생각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네. 내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계획을 어디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은 협의할 수 있고, 제가 오기 전에 당 지도부하고 이야기를 해봤던 원내대표 뭐라고 합니까? 부에서는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전이라도 충분히 타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조특위위원이 지금 18명 정도 되는데 민주당 의원 9명, 그리고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입니다. 국민의힘 이제 7명 추천하면 되는 건데 그 추천을 하는 그런 성의를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런데 지금 아직은 아니죠. 오늘 의총에서 이야기된 것은 예. 명단 제출은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쉽지 선 않겠는데요, 명단 그러면? 제출 후 협상은 아닌 것이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이게 또 오늘이나 뭐 내일 오전까지 급속도로 뭐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네네.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내일 오후 2시에 예. 그 본회의까지 뭐 내는 것이 물리적이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예. 굉장히 촉박하죠. 그래서 오늘 뭐 나온 뭐 의원들의 중론은 우선 뭐 명단 제출하는 것까지 저희가 동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협상한 이후에 협상의 마무리가 좀 돼서 양 당 간에 그렇군요. 협의점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좀 제출하신 것이 좋겠다. 그게 국민의힘의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긴 한데 친윤계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일단은 경찰 조사가 먼저다라면서 바로 이렇게 합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뜻도 밝힌 의원들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의총에서? 제가 오늘 의총을 하루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또 상임위 회의 때문에 중간에 좀 일어났는데요. 네네. 그런 제가 있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국정조사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서에는 어떠한 내용까지 담고 있느냐. 뭐 이렇게 이태원 참사가 난 것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이다. 또 그날 뭐 있었던 마약 단속 뭐 이런 것이 또 한 원인이 된 거 아니냐. 사실 이런 것까지 그 민주당의 국정조사서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쟁화하는 것은 이 국정조사를 빌미로 해서 정쟁화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정쟁으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신 좀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 의원께서는 이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김진표 의장도 양당 입장이 좀 좁혀졌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합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좀 구체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대상, 또 범위, 기간 대표적으로 세 가지. 국정조사 대상에 일단 야당에서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뭐 경호팀 다 포함돼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를 되새겨 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족들의 뜻이 뭐 성역 없이 모든 걸 그리고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정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었나, 그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뭐였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병력 배치 대통령 경호실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사실 보면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그 기동 병력이 얼마가 있고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 위험하면 어떤 병력을 빼서 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는 경우도 어느 분대가 병력이 모자란 빼주고 이런 의사결정하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되었느냐 그런 부분을 본다면 국정상황실이라든지 이런 부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당도 같은 생각입니까? 저희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국정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또 국정조사의 한계가 뭐냐면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거죠. 뭐 강제 자료 제출권 이러한 강제력을 좀 동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국정조사가 속 시원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사실 풀어내지 못한 그런 소모적인 국정조사가 많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을 좀 협상이 제대로 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리고 서로 이제 진정성을 보여라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민주당은 그래서 뭐 명단을 제출해야 진정성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의총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 국정조사가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방탄용 국정조사다. 좀 딴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수사 예 관련해서? 그러한 또 생각을 가지는 의원님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서로 어떠한 그런 뭐 신뢰가 있어야 또 협상까지 잘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 하면 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제 이번에 이태원 참사 150명이 넘는 희생자분들의 명단이 예. 물론 뭐 민주당에 관여한 건 아니지만 친야당 그 매체 성향의 매체에서 또 무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명단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 이재명 대표나 어떤 그 지도부가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 명단 공개는 유족들에 대한 이체와 가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는 정작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네. 그 대변인이 하고 명단 공개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서로 좀 진정성 이것을 그 이태원의 참사라는 것을 어떤 그런 정치적인 예. 목적이나 어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려는 사실 그러한 것은 최대한 배제를 하는 선에서 협상이 될 때 좀 더 타결이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한 개인적 의견을 민주당의 밝혀드립니다. 기본 입장은 유족의 유족들이 원하는 예. 유족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그렇죠. 옳다. 명단 공개는 필요하지만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매체에서 공개됐을 때 저희 당 대변인과 최고위원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처리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용우 의원님께서 정무위 소속이잖아요. 예. 근데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안을 또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대로 또 통과시킬 수도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예산안 예.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예산안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보면 감세 기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네. 주된 이슈는 구조조정일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산업은행 회장이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BIS 비율 13%를 못 맞출 수 있다. 네. 그 말은 구조조정을 하는 데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 쓸 곳이 많다. 내년에. 그렇죠. 많은데 게다가 요즘 국채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상금채가 11월 달만 한 4억 이상이 4조가 발행이 됐습니다. 네. 그럼 자금 시장이 굉장히 말라가는 상황이고 또 어제 정무위 1소위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자본금을 3조에서 7조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보면 내년에 써야 될 곳이 아주 많은 부분인데 네.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저는 반드시 아마도 내년 1, 4분기 또는 2, 4분기에 추경안을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구가 안 맞는 걸 계속 주장을 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네. 그 예산안 처리 조건 있잖아요. 네. 정부 안이 아니라 민주당 안으로 처리된다면 반대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쉽지 부분 않겠네요. 이제 이번 주부터 그 예산 소위가 네. 또 가동이 돼가지고 오늘도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뭐 예를 네. 들어서 그러니까 원전을 위한 무슨 소형 원전 뭐 이러한 예산도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또 많이 또 삭감을 했고 네. 또 민주당에서도 또 뭐 동감을 했던 이런 뭐 용산공원 뭐 이러한 좀 대통령실 관련한 이런 예산도 예. 좀 뭐 아예 그냥 삭감을 하고 이러니까 네. 이게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제 예산을 삭감을 한다. 국민의힘으로서도 예산을 국민들이 필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것은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예. 정말 국민들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이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것은 공감을 하고 우리 있는데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예, 예산안 이런 여야가 것이 좀 꼭 잘 필요한 또 곳에 쓸 수 의견이 있도록 의견차가 좁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해서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대장동 수사 짚어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폭로에 이어서 오늘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도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오늘 자정쯤에는 이제 김만배 씨가 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변곡점을 맡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미 구속된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어제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자, 이 대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이제 어떻게 보세요? 유영우 의원 들어볼게요. 구속 적부심 심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봐야 될 텐데 그 자체도 보면 일방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 시나리오를 짜둔 듯이 그 대표를 거론하는 건 아직 좀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만배 씨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 그리고 뭐 남욱 변호사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원 누구로부터 들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김만배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이제 주목이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야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전주혜 의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소환 조사는 뭐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국민의힘에서 일관되게 이제 주장했던 것이 대장동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장동 설계자라고 스스로 밝혀온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김용 그 부원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이런 거죠. 8억 4,700만 원을 이제 받았는데 이게 경선 자금으로 작년 4월에서 8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자금용으로 좀 받았다고 그렇게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소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서 받은 돈인데 결국은 이게 김용 부원장이 개인적 이익으로 받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경선 자금 어떻게 마련해서 썼는지 사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확인 절차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무슨 기소를 전제로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것을 떠나 기소 여부는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한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요. 일단은 이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이 구속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그 핵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방탄을 또 방탄용으로 뭐 본인의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체포동의안 뭐 너무 앞서갑니다만 사실 뭐 체포동의안 되면 또 그것을 부결시킬 거냐. 사실 너무 이제 본인의 이런 당대표로서의 지위 그다음에 계양구 을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본인의 수사 방탄을 위해서 많이 악용을 해왔다. 사실 이러한 국민의 질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소명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찰에 나가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유영우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정성호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금 뭐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들이 뭐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단합해서 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 내에서 이제 민주당은 전체적으로는 지도부를 포함해서 이게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야당 탄압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씩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일치 단계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검찰도 하나의 주장인 거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라든지 뭐 다른 김만배 씨라든지 그 진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어떻게 됐는지 그 진술의 내용을 보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소명할 건 소명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떳떳하게 밝혀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그럴 것이다. 저는 누구한테 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과정 자체는 현재까지로서는 아직까지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용우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총리를 뭐 찾아보려 가는 의원들이 있긴 있나 봐요? 제가 어제 오전에 뭐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윤영찬 의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갈 생각이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네. 계속 언론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언론사가 단독 보도라고 이야기해서 예. 그러니까 다 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면 정당에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는 그 정당이 뭐 건강하지 못하는 증거고요. 여러 가지 있는 걸 그걸 계속 활용해서 우리 당의 모습을 이상하게 비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고 추측. 예. 알겠습니다. 그 정성호 의원이 아까 제가 표현할 때 이낙연 전 총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를 소설 같은 이야기라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제가 한번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이제 친이재명이요.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예. 저하고도 아주 친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성호 의원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또 이런 이야기 했죠. 김용 부원장 거취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당이 우리 사무총장이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당의 당헌 80조에 따르면 기소되면 뭐 당원권 정지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사망에 의하면 그게 정치 탄압이라고 보이면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절차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다른 정당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뭐 자진 사퇴를 하는 거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러한 민주당 당원에 의해서 당직을 내려놓는 건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국은 한 몸이거든요. 이재명 당대표와 그리고 정진상 실장, 지금 김영 부원장은 다 지금 거의 한 덩어리죠. 왜냐하면 검찰은 뭐 정치적 공동체라 나중에 그러니까 뭐 가정적입니다만 뭐 나중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기소까지 가게 된다면 똑같은 혐의인 거예요. 뭐 김영 부원장과 그 공소 사실이 같을 거고요. 또 정진상 실장에 대한 공소 사실도 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진상, 김용 이 두 분이 당원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만약에 그만 뭐 징계를 한달지 이제 당직을 내려놓는 상황이 되면 똑같은 논리가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향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치 탄압, 이 사망에 있는 정치 탄압인 경우는 이렇게 당직을 유지해도 되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는 이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의 당직을 지금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뭐 배제시키는 이런 조치를 저는 할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일단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김만배 씨의 입에 지금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이제 흔히들 이제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데 진술을 지금 1년 만에 거의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아직은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전원이라는 입장 때문에. 근데 물론 상황 또 증거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김만배 씨가 과연 석방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했죠. 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좀 대통령실이 너무 소점 행태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나 봐요.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까? 쟁점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공직자 같은 경우 명예훼손 제기를 잘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대통령의 영부인이 공직자냐 했을 때 절반은 공직자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 공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사 영국 텔레그래프에 이런 사실들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사실과 가깝다고 인지를 할 수 있었다고 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자꾸 소송을 하는 것 자체는 정치인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여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게 첫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흔치는 않죠. 흔치는 않죠. 근데 대통령실이 고발한 이유,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도를 이제 넘었기 때문이죠. 뭐 국회의원이 발언이라는 것이 뭐 치외법권은 아니잖아요. 예. 허위 사실을 그냥 유포해 버리면 사실 거기에 대한 아무리 의정 활동이라 그래도 그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리고 특히 어떤 그런 공인이나 아니면 뭐 공적인 것 관련해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어떤 페이스북에 또 글을 쓸 때는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장경태 의원은 이제 고발 당한 것은 이제 조명까지 사용해가지고 그 심장병 그 어린이 집을 갔을 캄보디아 때 방문 때 예, 김건희 여사가 촬영 이런 그 심장병을 앓는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예. 공개가 됐습니다. 그 사진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그 조명을 쓴 것 아니냐는 네. 그런 의혹을 장경태 조명을 의원이 쓴 거 제기했죠. 아닌 게 아니라 조명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했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허위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예. 그 어린이 집에 그냥 그 조명이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인위적인 그런 조명은 사용된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사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장경태 의원이 이제 그렇게 쓴 근거에 대해서 이제 외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외신이 아니라 레딧이라는 미국의 뭐 이런 커뮤니티에 있는 이제 예. 글을 뭐 인용을 했는데 이제 그 인용된 그 사람조차도 예.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러한 또 글을 본인의 SNS에 쓰고 그래서 예. 좀 이게 저는 사실 제 법사위 소속으로 예. 지난 법사위 종합국감에서의 김의겸 의원 정말 그 법사위의 안건과도 관계없는 청담동 가짜 그 술자리 이런 녹취록 사건이랄지 뭐 이렇게 본인이 국회의원인 것을 좀 자리에 있을 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지 그 선을 넘어서 오히려 이 여러 가지 오해나 아니면은 정말 국격을 손상시킨달지 아니면 국정 운영에 혼선을 주는 좀 이런 행위에 있어서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면에서 장경태 의원의 이러한 정말 가짜 뉴스성의 이러한 SNS는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발이 됐으니까 또 수사관서에서 뭐 정정당당하게 좀 명백하게 좀 사실을 밝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예. 사실은 충분히 장 의원이 그 외신에 아까 텔레그래피 그 지에 나와 거론됐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일이다. 예. 근데 좀 과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야당의 최고위원을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발을 한다는 것.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자꾸 이런 식의 이가 전개되면 과연 정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 공통점은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는데 이제 실제로 맞대서 좋은 합의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기 동력이나 저소음 항공기로 하늘을 날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차세대 교통체계를 도심 항공교통 UAM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최초로 국내 기업이 제작한 기체로 비행이 이루어졌는데 정부는 택시 요금 정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사람이나 화물을 태우고 날 수 있는 UAM 기체가 건물 옥상에 만든 임시 비행장에서 출발해 강변을 한 바퀴 날고 돌아옵니다. 조종사 없이도 비행 가능한 무인 방식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시연인데 국내 기업에서 만든 기체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전을 고려해 사람은 타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300kg 정도에 최고 시속은 90km대입니다. 항상 일정하게 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직선 거리로 항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경기도권까지 한 20분 정도의 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도 비교해도 현재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력이 우위에 있다고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체뿐만이 아닌 교통관리나 인프라 등에 대한 세계 경쟁력을 4위로 간주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25년 도심에서 공항을 오가는 구간을 시작으로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요금도 이용자 부담이 덜한 수준으로 점차 낮추겠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모범 택시보다 조금 비싼 수준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기술 발달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요금은 저희는 일반 택시 수준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인 만큼 국토부는 내년부터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종합 테스트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35개월째 자연 감소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 1,885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0.1% 줄었습니다. 반면 사망자는 2만 9,199명으로 13.8% 늘었습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 7,313명으로 2019년 11월 이후 3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항소심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MBN은 어제 업무정지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MBN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전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판결이 나온 뒤 30일 동안 방통위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가 진료를 핑계로 들른 병원에서 도주했던 박상환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박상환의 사기와 도주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상환은 코인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온라인 공간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2명에게서 4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기 혐의로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진료를 받아야겠다며 들른 병원에서 대기하던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러시아 국적 여성이 수술 직후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제 저녁 얼굴 피부를 펴는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있던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술 집도의 등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입건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뒤 회복실에 있던 A씨는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위급한 상태에 빠졌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일대를 담당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우주군 부대를 창설하고 하와이주 사령부에서 창설식을 가졌습니다. 우주군 사령부를 다른 지역이 아닌 인태사령부에 가장 먼저 둔 건데 중국을 최대 경쟁자로 의식하면서 북한의 ICBM 위협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우주군 창설식이 하와이주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브래들리 살츠만 우주군 참모총장은 연설에서 미군이 중국의 도전에 맞서 서둘러 기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주군은 우주사령부뿐 아니라 모든 전투사령부를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우주군 사령부를 다른 지역이 아닌 인태사령부에 가장 먼저 둔 것은 우주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 경쟁자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It's no accident that it happened here in the Indo-Pacific first. The most consequential theater with 4 of the 5 identified national security threats. 지난 18일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올해 들어서만 8차례 ICBM을 시험 발사하며 미국 본토를 겨냥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위협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우주군 창설을 추진하면서 북한 ICBM 등을 겨냥해 우주 공간에서 요격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새 미사일 방어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We will recognize that space is a new warfighting domain with the Space Force leading the way.
My upcoming budget will invest in a space-based missile defense layer. 앞서 중국은 일찌감치 영유권 갈등으로 대립 중인 일본과 미국을 겨냥해 우주군 창설에 나섰습니다. 太空发展动向，构建适应信息化作战需要的空天防御力量体系。 미 우주군이 중국과 북한 ICBM 견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처음 창설되면서 이 지역 내 스타워즈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구호를 위해 45억 달러, 우리 돈 6조 1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을 위해 45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거라면서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용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푸틴의 전쟁 기계를 약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벌써 11월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 걱정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로 대체로 선선하겠고요. 일교차가 계속해서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낮아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 대구는 6도, 울산은 8도, 부산은 1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 대전은 16도, 광주는 18도, 부산도 18도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밤한때 중서부 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동혁 보고 싶구나. 매일 아침 밥 먹자 하면 맞벌이 하면 엄마 아빠 걱정할까 봐 투정 한 번 없이 함께 해준 우리 딸. 부르면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것만 같은데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구나. 우리 딸이어서 너무 고마웠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 저는 언제쯤 우리 해야 되나? 상사 발생 후 24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상사와 관련된 아무런 설명도 드릴 수 없었고 유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기회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로 담론을박하게 만든 것도 결국 유족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네, 행안부 장관님. 혹시 유족들을 서로 만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안부에서는 유족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족들 중에서는 다른 부모들을 좀 만나보고 싶고 이제 상의하고 싶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필요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을 왜 장관님이 판단하십니까? 유족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유족들이 원한다면 어떠십니까? 그리고 당연하죠. 유족들끼리 만난다는데 제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맡겠습니까? 그렇죠. 네, 원하는 분들만 만나면 되겠죠. 원하는 분들끼리만. 그러니까 그 연락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을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유족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 걸 그렇게
화를 내신다고 제가 습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가 당초 해명과 달리 12.19 참사 유족의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정책 집행에도 활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족들이 목소리를 하나로는 모은 것이 거짓말을 할 정도로 두려웠습니까? 누가 누구를 못 만나게 합니까?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